한때 전국에 4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거대한 외식 프랜차이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한때 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회사의 경영권이 단돈 2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에 넘어갔습니다. 이 가격은 서울의 작은 원룸 월세 보증금보다도 싼 금액입니다. 바로 유명 맛집 체인인 연안식당과 신마포 갈매기의 본사 DDMF의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을 길게 줄 세우던 국민 브랜드가 어쩌다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한때 존재했던 400개의 매장은 정말 전부 문을 닫은 걸까요?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 5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어째서 단돈 2억 원을 쓴 사람에게 밀려나? 이야기는 2024년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다트는 상장 기업이 투자자들을 위해 모든 재무 및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DDMF의 공시 자료에는 새로운 이사의 직업이 탐험가라고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는 자신을 사기꾼 추적자라고 소개했고 소속 부서 이름은 영화 제목인 Catch Me If You Can이었. 이것은 만우절 장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시장에 올라온 공식적인 법적 문서였습니다. 이 기괴한 직함들의 등장은 회사 내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DDMF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브랜드 연안식당의 전성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연안식당은 오직 단 하나의 메뉴, 꼬막 비빔밥에만 집중해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주말이면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손님들의 줄은 거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고기구이 브랜드인 마포 갈매기와 시너지를 내며 회사는 외식업계에서 막강한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2017년 회사는 증권시장에 정식으로 상장하며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국의 뒤에는 20살의 포장마차로 사업을 시작한 이범택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돼지고기 구이 체인인 신마포 갈매기를 론칭했습니다. 연안식당에서도 그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식재료인 꼬막의 그 성공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꼬막을 제대로 먹으려면 멀리 벌교 바닷가까지 직접 내려. 연안식당은 이 지역 특산물을 서울 한복판으로 가져와 저렴한 가격의 일상적인 식사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브랜드는 출시 단 1년 만에 100호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회사는 보성 지역 어민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엄청난 양의 꼬막을 사들여 매장 한 곳당 매달 800kg이 넘는 꼬막을 소비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꼬막을 주재료로 선택한 것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달리 해산물은 보관이 극도로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식재료입니다. 고기는 잘 팔리지 않으면 냉동시켜 몇 달 동안 보관했다가 팔아도 하지만 꼬막에게 신선도는 생명과도 같아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유통기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들의 물량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꼬막을 미리 사들여 비축해둬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은 막대한 양의 재고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 만약 손님이 갑자기 줄어서 이 꼬막들이 제때 소비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냉동육과 달리 조개는 며칠만 지나도 죽고 썩어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원자재 구입 비용을 전부 날리는 것은 물론 썩은 조개를 폐기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잘 팔리면 이익이 2배가 되지만 안 팔리면 손실도 2배가 되는 혹독한 금융 구조였던 겁니다. 매출이 급성장할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손님들 덕에 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썰물이 빠져나가자 DDMF라는 배를 좌초시킬 날카로운 암초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의 FB 산업을 휩쓰는 거대한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비던 식당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매출은 벼랑 끝으로 수직 낙하했지만 진짜 비극은 회사의 기초 체력이 너무나도 허약했다는 점입니다. 직영점 위주의 사업 모델은 막대한 고정비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는데 비싼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했습니다. 한편 냉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톤의 피조개는 돌이킬 수 없는 부패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매장에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귀한 식자재가 버려졌고 소중한 자본금은 악취나는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은 이 급격한 붕괴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50억 원에 달했던 최고 매출은 불과 1년 만에 34%나 증발하며 780억 원으로 설상가상으로 40억 원의 흑자는 순식간에 1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50억 원에 달하는 이 충격적인 격차는 이미 취약했던 회사의 재무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프랜차이즈 기업의 세 가지 핵심 현금 흐름인 가맹비, 로열티, 그리고 원자재 판매 대금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도 섣불리 새 식당을 열려고 하지 않았고 이는 가맹비 수입이 0이 되었다. 매장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본사로 들어오는 로열티 수입 또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자 점주들은 물품 주문을 중단했고 본사의 원자재 창고는 경고 수준까지 재고가 쌓였습니다. 현금 흐름은 빠르게 고갈되었고 회사의 금고는 텅 비어 직원들의 월급과 채무 상환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경영진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인천의 본사 건물은 82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는 번져가는 유동성 위기에 불을 끄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제살 깎아먹기 식의 하지만 그들은 그 피같은 돈을 사업 정상화에 쓰는 대신 또 다른 미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본사 매각으로 확보한 생명줄과도 같았던 82억 원은 대체 마땅히 그 돈은 팬데믹에 적응하기 위한 신메뉴 개발이나 배달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그 돈으로 비싼 송도 신도시의 땅을 쇼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재정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빚까지 더 내서 18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체인을 살리는 대신 FB 회사를 아마추어 부동산 투기 회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그 차익으로 매출 손실을 메우겠다는 것이었죠. 맥도날드의 경우를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들은 매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맥카페를 론칭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맥도날드는 핵심 가치에 투자하여 더 강해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DDMENF는 도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땅을 사기 위해 돈을 쓴 시점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에서 가장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역사상 최고가에 매수하는 것, 소위 상투. 그 직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섭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단기간에 0.5%에서 3.5%로 무려 7배나 폭등했습니다. 토지 매입으로 인한 막대한 빚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그야말로 악몽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현금이 부족했던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살인적인 이자 때문에 그야말로 피를 빨리게 돼. 금리 인상으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송도 땅값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 회사는 빚을 갚기 위해 이 땅을 급하게 처분해야 했습니다. 2024년 매각 가격은 180억 원, 정확히 처음 매입했던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겉보기엔 본전치기 같았지만 실상은 뼈아픈 손실을 본 최악의 거래였습니다. 2년간 낸 이자와 세금, 중개 수수료까지 더하면 수십억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었죠. 사업 자금도 잃고 투자 손실까지 보면서 회사는 공식적으로 탈출구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회사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 의문의 투자자가 망해가던 이 기업의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곧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김상훈이었습니다. 1978년생인 그는 거액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용어인 슈퍼개미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스위스 호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일본, 홍콩에서 식음료 분야 경력을 쌓았. 또한 커피 로스팅 공장을 10년간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어 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처음 매수를 시작했을 때 주가는 600원이었지만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금을 지키기 위해 손절을 택했겠지만 이 슈퍼개미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수록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심지어 주가가 5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과감하게 물타기를 했습니다. 총 23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들인 끝에 그는 마침내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의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지분 공시로 투자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직업란에는 탐험가라고 적었고 자신의 소속 부서를 디딤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보유 목적은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을 인용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직함을 사기꾼 사냥꾼으로 바꾸고 부서 이름은 영화 제목인 캐치미 이프 유 캔으로 정했습니다. 심지어 법적 공시에 워렌 버핏의 명언인 정직함은 매우 비싼 선물이다라는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여전한데 단지 경영이 엉망일 뿐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풍부한 식음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만 손에 넣는다면 이 가라앉는 배를 살려낼 수 있다고. 기회는 기존 최대 주주였던 정답유통이 빚을 갚지 못해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이들의 주식이 시장에 강제로 매각되면서 김상훈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탐험가가 승부수에 던진 돈은 총 52억 원. 그는 전면적인 물갈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환영받기는커녕 이 슈퍼개미는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회사 내부는 사분오열되었고 여러 파벌이 서로를 고소하며 싸우는 통해회의실은 아수라장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중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2024년 회사는 무상감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깜짝 발표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를 10조각으로 나뉜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보. 김상훈 씨는 52억 원으로 5조각, 즉 파이의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감자를 선언합니다. 10조각짜리 파이가 마법처럼 원래 크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김 씨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5조각의 파이는 순식간에 가치 없는 부스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파멸적인 다음 한 방이 이어집니다.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죠. 회사는 거대한 새 파이를 구원해서는 단 한 사람에게만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그 사람은 황정아.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처녀. 황정아는 단돈 2억 원으로 값싸게 발행된 신주전부를 인수했습니다. 이 금융마술의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의 지분은 6.74%까지 희석되었습니다. 반면 김 씨의 25분의 1에 불과한 돈을 쓴 황 씨는 7.47%의 지분을 가진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탐험가의 52억 원은 잿더미로 증발했고 나중에 나타난 이의 2억 원은 순금으로 변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것이 기존 경영진이 외부인을 내세워 적대적 주주를 몰아내려는 수법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잔혹한 과정이 대한민국 상법상 완전히 합법적이었다는 것.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 졸지의 기존 주주를 죽이는 도구로 전락한 셈입니다. 5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운동장에서 2억 원짜리 경쟁자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교과서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자본시장의 잔혹하고 냉정한 뼈아픈 교훈입니다. 현재 이 회사 주식은 2024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냈기 때문인데, 이는 재무제표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본 잠식률은 133%를 넘어섰는데, 이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12월, 회사는 어두운 과거를 지우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선샤인 푸드로 급히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밝아 보이는 새 이름도 어두운 내부의 현실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파산 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천억 원대 기업을 무너뜨린 빚은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었던 고작 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 과거의 400개 매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2019년 218개였던 연안식당 지점은 이제 홈페이지상에 20여 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직영점 수도 26개에서 고작 9개로 처참하게 줄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되돌아보면 기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세 가지 결정적인 전환점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너무 급격하게 규모를 확장하면서 신선식자재의 재고 위험을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는 핵심 사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대신 치명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합법적인 게임의 법칙으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는 금융시장의 잔혹함입니다. 피해자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믿고 자본을 맡겼던 가맹점주들이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연안식당 간판이 남아있지만 그 뒤에 실제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수백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던 그룹은 이제 영혼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DDMF의 이야기는 빠른 부자를 꿈꾸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서슬퍼런 경고입니다. 이 붕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진의 무능 탓일까요? 아니면 금융시장이 너무 잔인했던 탓일까요? 저희가 앞으로 폭로할 더 어두운 비즈니스의 비밀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